안녕하세요. 오늘은 15억짜리 아파트를 노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골 산속으로 간 김순자님의 사연입니다. 힘드신 상황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로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고 서울의 변두리 동네에서 30년 동안 작은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젊었을 적 남편을 사고로 잃은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우유 배달을 해보기도 하고 아들을 등에 업고서 식당 일을 하기도 하고 모두 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서툴렀던지라 실수도 참 많이 하고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딸처럼 여기며 챙겨주신 사장님 덕분에 옆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음식을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칼국수를 만드는 법도 식당 사장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쯤 사장님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혹시 가게 물려받을 생각 없니?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요? 그래, 나는 어차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내가 요새 몸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가게를 어떤 마음으로 운영했는지 알잖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해주려니 마땅히 넘겨줄 만한 사람도 없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겨주자니 또 아쉽고 그러다 보니 네가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 너라면 나처럼 진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해 줄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제가 정말 이 가게를 물려받아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의 청춘을 담아 운영해 오신 가게잖아요. 그러니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너도 나 못지않게 힘들게 살아왔잖니.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온 삶에 이 정도 보상쯤은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칼국수는 어떻게 만드는지 다 봤으니까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사장님께서 오랜 시간을 바쳐 운영하시던 가게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작고 허름한 가게였어요. 그리고 단골 손님분들은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와 밖에 칼국수의 맛이 낯설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조금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일궈내신 걸 내가 괜히 망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최선을 다한 덕분인지 줄어들던 손님들이 다시 하나둘씩 늘어났고 결국 나중에는 가게를 확장하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해 온 덕분에 대출 없이 오직 제 돈으로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도 마련하게 되었죠. 제가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이었으니까요. 힘들게 키웠던 아들도 질풍노도의 시기조차 겪지 않은 채로 반듯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30쯤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제게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마주한 며느리는 아들과 참 잘 어울리는 배필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싹싹하기까지 했으니 제 마음에 안 들 리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코를 질질 흘리며 제 등 뒤에 업히기 일쑤였던, 제게는 마냥 어리기만 했던 아들이 언제 저렇게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지,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마무리하고 혼주 한복도 맞추면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 저는 아들 몰래 며느리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어요. 제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였죠. 며느리는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너 뛰어온 거니? 천천히 와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떻게 천천히 올 수 있겠어요. 머리털 휘날리게 뛰어와야죠. 그런데 어머님, 무슨 일로 저랑 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셔요? 아니, 무슨 일은. 그런 거 아니고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자, 받아라. 저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선물을 받자마자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묻더군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앞으로 너희 둘이 살 집 전자키야. 요즘은 아파트 현관문에 도어락 달면 전자키도 별도로 주더라. 집 비밀번호는 우리 민호 생일이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 반지는 우리 집 가족이 된 기념으로 내가 주는 선물. 너희 미래를 위해서 시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집을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반지도 너무 예뻐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께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딱 6개월까지는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같이 먹자며 찾아왔고, 어느 날 밤에는 같이 야식을 먹고 싶다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젊은 나이임에도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리를 저는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그리고 늘 버릇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결혼 잘 한 줄 알아. 우리 정현이 같이 애교 많고 싹싹한 며느리 없다. 엄마 친구들한테도 맨날 자랑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나한테 잘한다면서. 진짜 볼수록 신기하다니까요. 둘이 전생에 모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당연히 잘해야지. 어디서 봤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제2의 자식 같은 존재라고 했어. 나도 어머님한테 그런 존재가 되려고. 며느리는 참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말이라도 더 듣기 좋게 하는 재주가 있었죠. 이렇듯 제게 참 살갑게 굴던 며느리는 딱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할 때였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성을 들여 칼국수를 끓여줬었는데, 며느리가 국물을 한 입 먹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는 겁니다. 아가, 왜 그러니? 국물이 짜? 아니면 좀 싱겁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칼국수. 이제 조금 물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이 최고라고 맛있게 먹던 며느리였는데, 제가 만들어준 칼국수가 질린다니.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가끔 가다 한 번 먹어야 맛있지. 자주 먹으면 저라도 물릴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맨날 칼국수만 해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칼국수 말고 수제비 끓여줄까? 내가 또 칼국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제비도 잘 끓이거든. 아니요, 어머님. 이제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 안 먹고 싶어요. 좀 촌스럽기도 하고요. 저희는 그냥 나가서 다른 거 사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성껏 만들어 둔 칼국수를 곧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촌스럽고 질린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눈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더 놀라웠던 건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지 그러셨어요. 요즘은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기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어머니 가게 30년 동안 잘 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저희 입맛에는 이제 안 맞아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뭐 해줄 생각 마시고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이만 가볼게요. 아들마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 속이 상하더군요. 저는 그날 하루 내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잔뜩 뒤섞여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저는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반찬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며느리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어요. 항상 제가 오면 어머니 하며 안겨오던 며느리였는데 그날은 문을 열 때부터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머님,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호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오늘 너희한테 반찬 갖다 주러 잠깐 들린다고 했었는데. 맞다.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하라니까. 그런데 어머님, 이제 굳이 번거롭게 반찬 안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앞에 반찬 가게에서 사 먹거든요. 예.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 주는 거랑 시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랑 수준이 같니? 너희 김치도 사서 먹는다면서. 예.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돈 주고 사서 먹는 것보다 내가 직접 담근 김치가 더 맛있을 거야. 너 결혼 전에 우리 집 처음 인사 왔을 때 기억나니? 너 그때 김치 잘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번에 한 통 담아왔다. 우리 가게 손님들도 맛있다고 2번, 3번 리필하는 김치야.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말하자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김치통을 열어 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었다고요? 그때 먹은 김치랑은 냄새 자체가 다른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때 그 김치도 내가 직접 만든 거고 그것도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 하나 바뀐 거 없는데 무슨 냄새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김치라고 하셨죠? 그럼 관리도 잘 안 됐을 테고 위생이 걱정되는데요, 어머님. 그냥 김치는 사서 먹을 테니까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예. 우리 가게에서 이거 먹고 탈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신선도는 내가 직접 보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찬 가게이나 홈쇼핑에서 사 먹는 김치는 뭐 깨끗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줄. 아니? 너 말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어머님 모르시는구나. 요즘은 위생 관리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집에서 만들어진 거나 식당에서 밥상에 내지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나 가게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 김치가 손님상에 올라갔다가 남은 김치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님. 옆에서 아들이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김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순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저는 아들을 향해 물었죠. 예, 민호야. 어릴 때부터 엄마 김치 먹고 자라온 네가 직접 말해봐라. 엄마가 담근 김치가 그렇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김치야? 반찬 가게나 홈쇼핑에서 사 먹는 김치가 훨배 나을 정도니? 억울함 가득 담긴 제 물음에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우리 어머니 또 왜 그러실까? 그냥 어머니 힘드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별 뜻 없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 그리고 김치는 도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내 편이 아닌 아내의 편만 드는 것 같아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불량한 음식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오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과는커녕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반찬 안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밑반찬 같은 건 솔직히 믿고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식당 위생도 안 좋다는 소문도 있고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신다든지 반찬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오랫동안 이야기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물어나 보자. 대체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은 내 음식도 잘 먹고 반찬도 잘 먹었잖아? 너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 서운한 걸 떠나서 그냥 불편해서요. 처음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칼국수도 맛있는 척하고 어머님께서 해주신 반찬도 맛있는 척 한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서요. 제 입맛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거든요, 어머님. 입맛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 예전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알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저 묵묵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끌어올랐습니다. 제 모든 노력을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하호호 웃고 있는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들을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달렸을까 아들의 차가 멈춰선 곳은 커다랗고 예쁜 펜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내외가 내리기에 저도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렸기 때문에 누구도 제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큰 덕에 대화 내용이 모두 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너무너무 축하해요. 생일 파티에 드리고 싶어서 가드닝 파티 할 수 있는 펜션으로 예약했지. 우리 오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요. 고마워.
딸. 그런데 이런 펜션 예약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아이,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뿐인 장모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 사위 말하는 것 좀 봐. 자부인도 오늘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머님 가게 운영하신다고 바쁘신 거 알잖아.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즐겁게 놀자. 들어가자. 저를 빼놓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아들과 며느리, 사돈 내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이나 제가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친정 부모님은 끔찍이도 챙기는 며느리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터져 나갈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점을 저에게서 찾지 않기로 했어요. 어긋난 건 제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지켜온 인생과 자존심을 더는 이렇게 내줄 순 없어. 라고 말이죠. 겉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면서 꼼짝도 못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둘씩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명확한 증거를 잡아두고 싶었기 때문에 한날 아들의 집에 찾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 홈 카메라를 설치해 뒀습니다. 음성까지 모두 담기는 카메라로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컴퓨터로 홈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직 당신한테 아파트 넘겨주시겠다. 이런 말 없으셔? 아직 그런 말은 안 하시네. 그런데 아마 천천히 넘겨주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 어차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시세는 나날이 오를 테니까. 지금은 15억짜리 아파트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30억짜리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 15억일 때 빨리 물려받고 팔아 넘겨야지. 아, 이렇게까지 더디게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아양을 떨어야 하나. 어머니 음식이 맛이 없네. 어쩌네 그런 말은 왜 해서는. 당신이 먼저 어머니 심기 건드렸잖아. 왜 그랬어? 아니, 나도 그냥 눈 딱 감고 맛있는 척 하면서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걸 어떡해. 당신도 알잖아. 나 살면서 칼국수 같은 건 입에도 안 대본 거. 너무 촌스러운 맛이었단 말이야. 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리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혼자 애지중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정신과 마음을 다잡으며 이제는 어설프게 말고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15억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주 당연하게도 본인들에게 그 아파트를 물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찾아가 저희 상황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숨김없이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파트와 가게가 저희 전 재산인데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괘씸해서라도 그 아파트를 아들,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이고,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종종 이런 경우를 보곤 합니다.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의뢰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랑 앞으로 천천히 계획을 좀 세워나가 보시죠. 변호사님은
아주 친절하게 제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 중 첫 번째 방법이 아들과 며느리가 차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시골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겨야 했기에 가게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됐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싸서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게 됐어요. 사실 시골 생활이 익숙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외롭기만 했어요. 아침이면 시골 특유의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새소리와 함께 일어날 수 있었지만 도시에 있을 땐 당연하게 여겼던 편의점과 같은 시설과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늘 들려왔던 사람들의 수다 소리, 그리고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시끌벅적한 소음이 그립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왕 이사를 왔으니 적응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 조그마한 슈퍼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계산대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께서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슈. 문 연지 한참이 됐는데 이제야 첫 손님이 오셨네.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얼굴인데 이사 왔수? 네,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 왔고요. 서울에서 왔다고? 우리 아들네도 서울에서 사는데 좋은데 살면서 굳이 뭐하러 이런 시골까지 이사를 왔대. 여기는 백화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논밭이랑 농장밖에 없는데. 공기가 좋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 좋지. 이 동네 사람들도 다들 착해. 속도 깊고 내가 여기서만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시간 되면 마을회관에도 놀러 오고 그래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마을회관에도 나가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기 감나무 할머니네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죠? 할머니께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하나둘씩 안면을 트고 사는 이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에 아예 적응하지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혼자 지내면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며 지냈는데 어느 날은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도시 생활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텃밭을 가꿀 줄 알아? 이거 몇 개 땅에 심고 가꿔봐. 상추 모종이랑 고추 씨인데 생각보다 빨리 자랄 거야. 이렇게 저는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텃밭에서 나온 작물을 나누기도 하고 동네에 몇 없는 아이들에게 칼국수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요리 짱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직업이 요리사이신 거 아니에요? 맞아. 할머니는 서울에 살면서 칼국수 집을 30년 동안이나 운영했었어. 정말요? 대단하다. 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한테 음식 배울래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저한테 음식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어릴 적의 아들이 잠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적응을 해 나갈 무렵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어요. 이곳에 사는 이웃들은 한 동네에서 몇십 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온 사이였기에 이렇게 자주 모여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마을에 제대로 뿌리를 내린 순자 씨. 여기 와서 살아보니 어때요? 사실 아직 적응 중이지만 여러분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동네인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제가 대답하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꺼져가던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도 마을 사람들이었고, 멍하니 혼자 있던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과 편한 관계가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이, 김씨.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아니, 우리 딸 녀석이 올해로 30대 후반인데 아직도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원. 김씨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라면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다. 자기 용돈벌이는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너를 지원해줄 용돈 같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봐. 김씨는 서울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아주 똑 부러지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네. 당장 우리 딸한테 문자로 그렇게 말해야겠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려. 그러자 옆에 있던 윤 씨 아주머니도 저를 붙잡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순자 씨,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나도 우리 딸내미 때문에 걱정이야.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내가 옆에서 엄청 많이 챙겨줬거든.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은 지금까지도 나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지? 당장 다음 연도에 결혼인데 결혼 준비까지도 지금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야. 미치겠어. 그럴 땐 따님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일에 관여하면 내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요. 처음엔 엄마가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면서 섭섭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말 뜻을 이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그 자리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어르신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야, 순자씨가 우리 마을 해결사네. 그 뭐냐, 요즘 사람들 말로 멘토. 앞으로 순자씨를 우리 마을의 멘토로 모셔야겠어.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나도 어딘가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도 마을 주민들은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을 때 비로소 이웃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죠. 서울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아들을 키운 것,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집부터 왜 이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님과 천천히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자식이고 며느리라고. 어떻게 제 어미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리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아파트 받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정말. 순자씨,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아들이 반론을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구가 반쪽이 나도 제 편을 들어준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제 편이 되어주니 정말 그것만큼 든든한 게 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맞춰가면서 제 마음도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싶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15억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알아차린 아들과 며느리가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어머니, 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 다 들었어요. 아파트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이유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랑 미리 상의라도 좀 하고 결정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가게도 문 닫으시고 집으로 찾아가도 안 계시고. 온갖 호들갑을 떨어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 팔아넘긴다는데 굳이 자신 며느리랑 논의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설마 내가 그 집을 너희한테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아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인 걸 아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희 만나서 이 문제 같이 이야기해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 보려 애썼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두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갑작스럽게 결정 내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음 잘못한 게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걸 알고 고치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저희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잖아요. 나한테 잘했다고 너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맹세할 수 있니? 나는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뭘 잘했는지 어디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소화기 속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통화 다 끝났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집 안 판다고 하셔? 조용히 해. 아직 전화 안 끊었으니까. 아직도 통화 중이야? 아, 진짜 답답하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이럴수록 우리만 힘들어지는데 빨리 무슨 수를 써서든 당신이 어머님 설득시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솔직히 말해도 봐줄까 말까였는데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불만은 이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본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려 한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와 변호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저도 변호사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일단 서류를 받아주고 재판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제출한 서류까지 전부 조작됐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
여기서 포기하실 거 아니시죠? 제가 포기를 왜 합니까? 이제 시작인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마을 이장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 어르신 두 분까지 함께 모시고 서울로 향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결을 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저는 법원에 정신감정서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한 짓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판사님, 저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고 서울을 떠나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서 사람들과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는 15억짜리 아파트는 제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의 집을 제가 직접 팔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 않나요? 판사님, 저희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거짓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순자 씨가 자식 농사는 잘못 지었네. 어디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해. 자네 어머니 정신 멀쩡한 거 우리가 다 봤는데. 판사 양반, 저기 저 아들이랑 며느리라는 작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대줄 수도 있어요. 판사님, 추가로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과 했던 통화 녹음 목록과 피고인이 아들의 집에 설치해 놓은 홈 카메라에 담겨 있는 녹음 내용,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며느리와 나눴던 통화 내용과 그동안 아들의 집에서 촬영했던 홈 카메라 장면과 녹취록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제서야 판사님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상황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문서를 조작해 저를 신고했던 거였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들 내외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다 같이 나오는 길에 죽상을 쓰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말을 하려다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제게 다가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셨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따지듯 물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로 일관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아파트 매각이 완료되었고 저는 매각 대금으로 15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4억 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14억이나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는데 그 돈은 순자 씨를 위해서 쓰지 그랬어. 에이, 마음 고생은요. 그리고 저보다 힘들게 사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 그 친구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면 기분 좋잖아요. 역시 김 씨는 속이 깊은 사람이야. 으이구, 법정에서 만난 김 씨 아들이랑 며느리만 생각하면 내가 아주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말이야. 고생했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쭉 살 거지? 네. 앞으로 여기가 제 고향이다 생각하고 쭉 살려고요. 서울에서 운영하던 가게도 완전히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게를 시작해볼까 싶어요. 오, 그거 괜찮지. 마침 저기 읍내에 빈 가게가 하나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읍내에 새롭게 칼국수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사실 워낙 지역이 작았기에 장사가 잘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게 됐어요. 저희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은 모두 다 이런 칼국수 맛은 처음이에요. 라며 감탄했고 그런 손님들을 보면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바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지역 신문을 통해 저희 가게가 알려졌고 제작진이 이를 보고 흥미를 느껴 방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방송국 PD는 저희 가게에 찾아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순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칼국수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사장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혹시 촬영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도 몇 개 따고 싶은데. 어머나, 방송이라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갈 만큼 막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장사가 잘 되는 비결도 궁금하고, 또 사장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서요. 꼭 사장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제작진의 끝없는 설득 끝에 결국 저는 방송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솔직히 많이 낯설었지만 저희 진심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희 이야기가 방송된 후 저희 삶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나온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제가 기부했던 장학금 수혜자들의 가족들이 저희 가게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방송 보고 찾아왔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저희 딸이 사장님 덕분에 걱정 없이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남을 도우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유, 존경스럽다니요. 저한테 존경이라는 타이틀은 과분 그 자체예요. 저는 그저 공부를 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한 것뿐인걸요. 학용품도 사고 책도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중심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제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게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방송을 봤다고 어떻게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수 있냐며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민망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하더군요. 내 편에 서서 이렇게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방송의 여파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가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홀로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척이나 복잡해지더군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행히 영업 시작 전이라 손님이 없었거든요. 나는 너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쩐 일로 찾아온 거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 잘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 결국 정연이랑 갈랐었어요. 재판 이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에게도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쓰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솔직히 이혼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참 끝까지 못돼 먹은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재판이 끝난 후부터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아니, 어쩌면 용서가 아니라 없는 셈 치기로 마음을 먹은 걸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이제 서로 없는 셈 치고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너도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가게에서 일하며 매일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저희 새로운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자칭 타칭 마을의 고민 해결사로 활동하던 저는 효도하지 않는 자식 퇴치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 자녀 고민으로 밤잠 못 이루는 이웃들을 위해 멘토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곤 했어요. 아유, 순자 씨, 우리 아들 알지? 어제 갑자기 나한테 전화해서는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취업해라.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일을 하지 않을 거래. 평생 그렇게 살 거래. 어휴, 김 사장님, 제 딸은요. 갑자기 저희 집을 리모델링 하자고 하더니 아예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겠다는 거 있죠? 어이, 김 사장,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우리를 보살필 능력이 없다면서 되려 우리 보고 자기를 책임지래. 그리고 우리한테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 있지? 김 사장이 이야기해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저마다 고민을 털어놓는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으면서 저는 그 고민을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답변에 만족하시는 편이었죠. 자식과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닌 자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도 저를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딸이랑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서먹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전화도 하지 않으려고 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겪어보니 가끔은 먼저 자식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다만 절대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식을 가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게 안은 울음과 웃음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일을 하며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칼국수를 만들며 제가 지원해 줬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아들로 인해 받았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절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사람이 되었기도 해요.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디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